저는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1969년도에 태어났고요. 소위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기간 산업에 중점을 둔 이 계획에 따라 62년 2월 1970년 마침내 완성된 경부고속도로. 한국 경제는 이 길을 따라 고도 성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스포츠 시대 82년 3월 프로야구가 개막된 것을 시작으로 80년대에는 슈퍼축구, 전번농구가 탄생했고 신세대 랩 가수가 나와 청소년들을 열광시키고 마침내 사이버 가수까지 등장했지만 줍니다. 뛰어듭니다. 헤딩! 골!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졌고 급기야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래를 예측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 인구가 만들 미래를 말이죠. 합계 출산율이 2.1을 유지를 해야 인구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이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도 안 되는 0.78의 수치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그 수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서 교수님. 수아빠 오상진입니다. 미래학자이신데 왜 인구를 연구하시나요? 미래 연구는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세상을 바꾸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뭘까?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인이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인구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논문이나 책이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이제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그 현상들이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조금 더 그걸 현장에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전국 곳곳을 누빌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죠. 그럼 먼저 2020년에 태어난 도윤이와 지안이를 만나볼까요? 우린 이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해 보려 합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학교에 입학할 테죠.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민도 많아질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은 수월할까요? 아마도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하다 보면 어느새 노후를 맞이하겠죠. 그 미래의 한국은 어떤 사회일까요?
우리는 올해 3살인 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상황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 미래 무엇이 달라질까요? 어쩌면 도인이와 지안이의 미래는 이미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비도 조금씩 내렸고 바람도 좀 세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낡은 비행기 한 대가 또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런 부분들, 상당히 저는 을씨년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불시착한 비행기는 한땐 승무원을 꿈꾸던 학생들의 실습실이었죠. 지금 잡초만 우거진 여긴 활기찬 대학 교정이었습니다. (10년) 전 대학이 문을 닫은 뒤 2천여 명 학생들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았습니다. 외진 지역에 세워져 지리적으로 분리했고 사학재단의 문제 등이 겹치며 폐교한 대학교. 기사로만 보던 지방대학의 위기를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예전에 학생들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그런 캠퍼스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비단 여기만 해당이 안 될 거라는 거죠. 대학이 문을 닫으면 또 무엇이 달라질까요? 학교 앞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 마을 자체가 상당히 조용하고 인적이 드물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판들은 많이 있는데 운영하지 않는 그런 뭐 가게라든가 식당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아파트는 학생들이 저기에 완전히 꽉 차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아파트. 그렇죠. 옛날에 거기 수대어 항공과가 있어가지고 들어올 때부터는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고 우리 상가가 활성이 됐을 거라 생각했지만 30여 년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장님은 학교가 문을 닫은 뒤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 너무 폐교가 돼가지고 사람이 없으니 우리도 큰일 났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떠나자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마을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지는 해니까 할 수 없고 제일 문제는 젊은 사람들 좀 보고 싶어요. 애기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싶고. 엄마가 아기를 손을 잡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쳐다보는 그런 관객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에 대학이 폐교된 뒤 젊은이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혹 이 경우는 지독히 운이 나쁜 어느 시골 대학의 얘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대학을 예측해 보려 합니다. 미래 대학의 운명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오랫동안 입시 정책을 연구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대학 하나가 무너질 땐 대학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역의 경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는 사태에 빠지게 되죠. 문제는요. 대학 한두 개가 무너졌을 때 그 지역 경제가 심각해지는데 이제 우리는 대학 100개가 무너지는 걸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일반 대학은 190여 개.
그런데 2020년생은 대학 모집 정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대학 모집 인원을 유지한다면 도윤이와 지안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 학생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미충원 예상자만 약 19만 명에 달합니다. 그 2039년이 되면 몇 개의 대학 정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생존 능력을 뭐로 볼 거냐인데 저희가 세 가지로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요. 첫 번째는 대학의 규모 가지고 이제 세워본 겁니다. 네.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선호도별로도 세워봤어요. 네. 선호도라는 건 규모가 작지만 사실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네. 대학은 생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선호도만 보는 게 아니라 평판을 중요하게 봐서 세워본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반드시 대학의 수준이 높은 건 아니니까 평판과 선호도까지 같이 반영해서도 줄을 세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기준을 세워서 몇 개 대학이 생존할 수 있냐 이렇게 따져보게 된 거죠. 네. 저희 시뮬레이션도라면 모집 규모대로 할 때 39개 정도의 대학이 살아남을 겁니다. 190개 대학 중에서 150개 이상의 대학이 모집 인원 0명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못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모집을 못하는 거죠. 아예. 사실은 지역적인 불균형도 심각해지게 되고요. 아예 대학이 하나도 없는 그런 광역 시도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세종, 울산, 제주 이런 데는 대학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이대로 간다면. 선호도 중심으로 가면은 수도권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서 지역적 불균형은 더 심각해지는 사태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선호와 대학 평판을 반영하면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약 53개의 대학이 생존하죠. 학생이 줄었는데 이 정도 대학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대학은 사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능으로도 연구 중심 대학도 있고 교육 중심 대학도 있고 특정 전문 분야 중심의 대학들도 있습니다. 전공과 학과도 대학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근데 대학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드는 데다가 특정 지역으로 몰려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몰린 데다가 이게 다 종합대학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요소는 굉장히 약화될 것이고 그렇게 약화된 다양성은 고등교육의 풍부한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역에 학교가 문을 닫는 게 비단 대학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인구 감소의 태풍은 초등학교부터 몰려오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될 학교 소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98년도에 내려왔죠, 제가 여기. 예. 한 200명 정도 됐어요. 정규생. 예. 그때 아주 포화 상태였죠.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어느새부턴가 마을에서 아이들이 귀해졌습니다. 물론 이 마을만의 사정은 아니죠. 뭐 전 대전에 살지만 이렇게 동네에 지나가다 보면 애들이 나와서 뛰어놀고 이런 거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나가서 뛰어놀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우리 마을에도 지금 애기들이 몇 명 있을까? 저희들이 이제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장학금을 줘요. 네. 졸업생들한테. 네. 우리 총동문회에서 개인당 저희들 보통 한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선에서 1, 2년 준단 말이에요. 네. 장학금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마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죠. 적어도 주거 걱정은 없도록이요. 제 모교이기도 하고
우리 애들이 다니던 모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남다른 애정이 더 있죠. 지금 현재 한 몇천 명의 동문들이 또 다녔던 학교고 그러기 때문에 좀 남다른 애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 학교라니 한번 가봐야겠죠. 84년 전통의 초등학교. 집과 장학금까지 지원한 학교 살리기 운동은 성공했을까요? 전교생을 만나봤습니다. 전교생은 총 7명. 이 중 3명은 서울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꿈을 한번 물어봐도 될까? 한 번씩 얘기해볼까? 기술자입니다. 아, 웹툰 작가요. 그림 그리는 게 재밌으니까요. 동물학자예요. 동물학자. 제 친구가 없어서 속상해요. 아, 같은 2학년 친구가 없어서? 네, 친구들 조금만 더 왔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한때는 전교생이 1,300명까지 갔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명으로 줄어들었죠, 전교생이. 그 마을 주민들은 그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지역의 학교들이 이런 딜레마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3개만 이용했어요. 친구가 한 명 더 있길 바랐던 2학년 준석이의 수업 시간. 또 다른 방법. 올해 입학생이 없다 보니 준석이에겐 1학년 동생도 없습니다. 다른 거 보세요. 왜 없어요? 오 대박. 사진 안 달래요. 다른 학년의 사정도 그리 나아 보이진 않네요. 4, 5학년은 학생이 4명 미만이라 함께 수업을 받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학교에는 병설 유치원이 있거든요. 근데 병설 유치원부터 사라졌어요. 병설 유치원 학생들이 거기에 다니면서 자동적으로 1학년 올라오게 되는데 신입생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한두 명의 학생들도 다른 학교로 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이나 저희들은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그 시기가 되면 각각 가정에 방문해서 학교를 보내주십사 하고 하는데 제 소망은 각 학년에 최소한 한 4명, 5명씩만 있어도 그리고 복식학급을 운영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학생들이 있어서 더 선생님들 수도 많아지고 또 활발한 그런 교육활동 그리고 또 이렇게 옆에 학교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들을 운영을 해서 학교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농어촌 학교 위기는 종종 들었던 익숙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시골은 물론 서울에서도 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라면 전국 곳곳에 학교 없는 마을이 속출할 겁니다. 2020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땐 더 심각해진다는데요. 무려 2,100여 개가 넘는 초등학교가 폐교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 교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그 교육의 격차를 얘기를 할 때 뭐 부모의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다. 근데 이제는 인구의 양, 그 인구의 숫자가 결국은 교육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40년이 됐습니다. 2020년생 아이들이 병역 의무자가 될 미래를 예측해 볼 차례입니다. 분명 인구 감소의 여파를 군대도 피해갈 순 없겠죠. 저출생 인구 감소 시대. 한국의 안보 위기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20년, 30년 후에 점점 뭔가 좀 심화될 수 있을 만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국방이나 당장 우리 현재 징집병인 병역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큰 하나의 도전 요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사비는 세계 한 지금 10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군사력이 세계 6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10인 정도인데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대단한 것이죠. 그거가 가능한 거는 우리나라가 그 징집병제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군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특수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징집병, 의무병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국방 인력도 줄고 있습니다. 2020년생 아이들이 병역 의무자가 되는 2040년경엔 지금보다 무려 10만 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부처는 병력 감소에 대비해 어떤 방안을 구상 중일까요? 인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수거든요. 병력 규모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병력 규모는 제일 먼저 국가가 처한 내부 및 외부 위협, 정치적인 상황, 역사적인 그런 맥락, 외교, 경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아주 고차방 정식이죠. 우리 국방은 사실은 인구가 준다고 해서 국방의 역할이 절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비전통적 위협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국방에 요구되는 역할도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인 각종 체계를 보급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역할, 장병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그래서 그것이 전투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에 대비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대개 그렇듯 국방 역시 돈이 관건입니다. 우리 군 복무를 과거에는 소위 애국페이라는 말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국방 예산을 오로지 증가만 시켜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방 혁신을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설득해서 그런 국방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할당된 예산을 저희들이 한 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안보의 경우에는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해서 이제 국가 안보라는 말을 쓰고요. 복지, 사회복지는 또 소셜 시큐리티라 그래요. 사회 안보라는 말을 써요. 사회복지, 특히 우리들 같이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국방 안보와 사회복지 안보의 수요가 동시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다. 그게 참 저희가 가진 큰 딜레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역시나 인구 감소 때문이죠. 지난해 말 골드만삭스는 2060년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은 분석한 34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지금처럼 아이들이 계속해 줄어든다면 2075년쯤에 한국의 전체 경제 규모는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보다도 뒤처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2045년) 도인이와 지한이가 취업 전선에 나설 즈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든 한국의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요?
일자리의 미래를 예측해 볼 텐데요. 그 전에 한 생산 현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나섭니다. 가만히 보면 버스에 타는 사람들은 거의 외국인입니다. 공장에 출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죠. 언제부턴가 번화가에 외국어 간판이 늘어났습니다. 참 다양한 언어가 보이죠. 그만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자주 눈에 띄는 광고도 있습니다. 구인 광고입니다. 농번기 인력도, 인근 공장에서 애타게 찾는 이들도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지역 경제가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농촌 인력도 있고 건설도 있겠지만 거의 여기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 회사 쪽, 공장 쪽으로 지금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력 사무실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5,0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 할 적에는 우즈베키스탄, 또 아니면 몽골, 방글라데시 이런 쪽이 많았는데 뭐 지금은 대중 없어요.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 많이 들어와요. 지금 어찌 보면 여기도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냥 서로 경쟁 상대지 서로. 협력업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인력업체들이. 음성은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를 서 교수님은 음성의 산업단지에서 찾는 중입니다. 음성이 수도권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교통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산업 단지들이 많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도 좋은데 노동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어 놔도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공장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 지역이 좀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나 보죠. 네, 저희는 이제 생산 쪽은 한 90% 정도가 외국인. 90%가 외국인. 최근 들어서 뭐 한 2, 3년 새에 급격히 지금 더 심해졌다고 봐야겠죠. 2007년에 문을 연 공장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합니다. 주야 2교대로 운영하는데 이주 노동자가 직원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중소기업이라 내국인이 꺼려서 몇몇 공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생산 라인을 이주 노동자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7대3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꾸로 뭐 2대8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또 그다음에 이제 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한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런 일반 제조업체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단 상실이 돼 있는 상태고. 내국인 비례에 따라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 한국인 노동자가 오지 않아 이주 노동자마저 더 늘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뭐 문을 닫아야겠죠.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며 상권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노동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이죠. 이들의 돈이 지역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요즘엔 이주 노동자들이 큰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들의 휴일인 주말에 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저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큰 손님이죠.
외국인들이 주말 이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지금도 뭐 보시다시피 택시들이 그대로 서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차이가 많아요. 이제 시장 상인들 내지는 우리 이제 택시 기사들, 오히려 그분들이 없으면은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잘하는 편이죠. 음성의 변화는 미리 본 우리의 미래일까요? 이대로 저출생이 계속되어 인구가 감소한다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통계만 봐도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이주 노동자를 늘리는 게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전문가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15년) (20년) 동안의 총량, 그러니까 전체 우리 사회, 전체 노동시장에 있어서 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이제 그런 일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수급 문제가 없냐면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노동력 변화의 미래 추이를 좀 더 정치하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 전망을 해야만 그거에 맞는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노동력은 생산 가능 인구로 따집니다. 현재 노동력을 100명으로 보고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 (2045년엔) 지금의 노동력에서 약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2070년경에는) 현재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죠. 그러나 실제로 일할 사람의 비율로 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어려운 말로 경제 활동 인구라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생산 가능 인구보다 노동력이 늘어납니다. 현재 노동력의 80% 넘게 계속 유지할 수 있죠. 50년 뒤에도 현재 노동력의 절반이 넘게 유지됩니다. 물론 그래도 노동력은 부족하지만요. 누구를 얼마나 더 일하게 하느냐에 따라 노동력 문제가 달라진다고 본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미래 노동력을 늘릴 방안을 함께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여성과 청년이 좀 더 경제 활동에 참가할 수 있고 장년층이 더 일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닥칠 노동력 부족 문제를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고려한 것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두 가지 가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려진 여성 경력 단절 문제가 해소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20대 후반까지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가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이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이를 키우고 복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 M자형 그 고용률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해소가 돼서 20대 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0대, 40대 초반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도입을 했고요. 두 번째 그 시나리오는 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0년에 일본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출산 후에도 일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고용한다면 부족한 노동력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달라질지 한번 볼까요? (2045년까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88.2%까지, 83.2명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론
장년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분명 달라졌죠. 지금 35세가 안 되는 그러한 고학력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0년 사이에 한 10만 명 이상 줄어들 거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확 줄어들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관건은 결국 늘어나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확 줄어드는 젊은 그 고학력 그 취업자들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이고,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젊은 인력은 대체 불가란 점이죠. 또 다른 대안을 찾으러 서 교수님과 함께 가봅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 미래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경제에도 통할까요?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은 공장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죠. 전체 직원 중 약 10%만이 이주 노동자로 외국인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던 생산 라인 업무 일부를 이송 로봇으로 대체했습니다. (3D라) 불리는 힘든 일은 저 귀여운 로봇이 대신합니다. 지금 저렇게 물건을 싣고 와서 물건을 채우는 거거든요. 저게 하나에 한 15kg, 20kg 나가요. 그러면 2개 하면 한 40kg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그동안은 날랐었죠. 근데 이제 이런 일자리는 앞으로 사람을 구하기 어렵거든요. 요게 이제 저희가 구축한 완제품 창고예요. 완제품 창고. 이 이전만 해도 지게차로 렉에 하나하나씩 사람들이 올렸거든요. 몇 년 전 설계한 스마트 창고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창고 업무를 자동화했죠. 그러자 젊은이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 인구가 줄어들 인구 감소 시대에 스마트화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노동력을 채울 해법일까요? 이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뭔가 이런 생산성 같은 건 조금 향상이 됐나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당연히 뭐 생산성과 품질이 좋아지는데 저희는 주 안점을 사람의 일자리가 얼마만큼 좋아졌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공장의 생산성만 높아진 게 아닌가 보네요. 스마트 공장이 하나하나씩 고도화가 될수록 일자리가 하나씩 없어지고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것들로 대체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자동화된 설비가 있어도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2020년생 아이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중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일을 할 경제 상황까지 점검했죠. 이제 더 미래로 갑니다. 2020년생이 은퇴를 하고 인생 2막을 설계할 때 연금은 이들의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까요? 걱정스럽게도 지금 상황에선 연금 수령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5년에) 한 번 국민연금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튼튼한지를 말이죠. 올해 검진 결과 32년 뒤 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연금 재정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25년) 동안 연금을 업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연미남이라고 합니다. 미남이 아니라 연금에 미친 남자라고. 잠잘 때도 꿈을 꿀 때도 연금 문제로 꿈을 꾼다고 그래서
제 별명이 연미남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평생 연금만 연구한 이분이 현재 연금을 둘러싼 논의 중에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골병이 들어있는지 좀 밝혀라. 그게 미적립부채 개념입니다. 미적립부채라는 건 뭐냐면 이미 정부가 지급하기로 국민연금 가입자들 또 수급자들한테 약속한 금액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추산해보면 2088년 말까지 누적 적자가 경상가로 1경 7천조. 작년에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가로 7,700조가량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 이 7,700조 어마어마하잖아요. 연금제도는 다른 제도와 달리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제도를 못 맞춰놓으면 언젠가는 사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라가 국가 부도위기까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가가 만든 복지제도입니다. 일하는 동안 소득의 9%를 내면 연금 가입 기간 월 평균 소득의 40% 정도를 은퇴 뒤 받게 되죠. 애초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 평균 보험료의 절반 정도만 내고 있습니다. 복지제도란 걸 감안해도 위태로운 설계였죠.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또 열렸습니다.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며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도 잇따랐습니다. 우리보다 3배나 많이 내는 프랑스도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국민적 저항이 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어려운 과제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연금 개혁과 굳이 좀 우리만의 특징을 좀 살핀다면 이 인구 구조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데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린 평균 개념이 의미가 없는 나라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고 인구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보니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평균을 따질 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강도가 높은 개혁을 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젊은 세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고령화가 진행되며 상황이 역전됐죠. 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가 늘며 일하는 세대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 우리가 빨리 제도를 못 고치면 1968년에서 73년 사이에 태어난 650만 명 정도 되나요? 2차 배움 세대가 또 보험료를 더 부담 안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25만 명도 안 태어난 친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25만 명 정도 태어난 친구들이 70만 명, 100만 명 태어난 세대를 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존할 수 있는 연금 제도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나치게 현 세대 중심에만 편향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닌가. 따라서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저희들의 진단입니다. 세대 공존을 위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제 우리 세대들의 노력들, 행동들이 필요하죠. 미래 세대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이게 정책적 용어여서 피부에 안 올 수 있는데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조카의 문제이거든요. 국민연금을 두고 온라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연금 개혁을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사실상 노후 준비가 어려운 사회 보장 제도의 댓글만 봐도 세대 간, 직종 간 입장 차이가 보이네요.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국민연금 제도에 편입시켜 실질 소득 대체율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 국민연금은 전 국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연금이란 단어만 나오면 출구 없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대국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 간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죠. 전국 방방곡곡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 500여 명에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은 돈에 비해 줄 돈이 부족한 미래연금. 개혁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조사에 응한 이들은 일하는 세대가 더 내고 수령자는 덜 받는 방식의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미래연금의 부족분을 세대가 공평하게 책임지길 원한 겁니다. 전 세대가 연대하는 편을 선택한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일까요? 우리가 만난 이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비록 초저출생, 인구 절벽이라 해도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인구 전망에 의해서 절망하기엔 이르다. 미래는 아직도 열려 있고 그 열려 있는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어두울지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울인 노력에 의해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저절로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과거의 시스템을 바꿀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고통스럽더라도 심각한 대처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모든 대학의 3% 감축, 국공립대학 우선 유지, 그리고 사립대학들은 평판과 선호도에 따라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 원칙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조정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손대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나중에 손대기 어려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시기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잠깐 미래에 다녀왔죠. 이걸로 무언가 달라질까요? 보통 이제 미래연구, 미래학이 현재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런 그 결정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현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0.78. 그 이후의 세계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3천 정도면 사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금액을 내고 출산과 산후조리를 하는지. 아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사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 젊은이들이 돼서 이 금액을 감내하라고 그러면 전 절대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1,407만 6천 원. 이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